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10시를 책임지고 있는 삼성증권 라이브 대가들의 ETF 투자법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ETF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김도현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 첫 방송이었는데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그 라이브로 댓글로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웬만한 거는 질문을 다 그 실시간으로 드리는데 지난번에 이제 저희 라이브가 끝나고 댓글에 이제 그 녹화 방송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성백롱님께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ETF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다. 좀 답변을 해달라라고 남기셨기 때문에 먼저 그 답변 좀 드리고 저희 오늘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도록 할까 합니다. 예. 네, 일단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헬스케어 ETF였던 것 같고요. 네. 그 헬스케어 ETF들 진짜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가치주로서 굉장히 좋은 관점으로 볼 만한 ETF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미국의 헬스케어 업종에 투자하는 대표 ETF고요. 코드는 XLV입니다. XLV. 예, 헬스케어 셀렉트 섹터 SPDR ETF고요. 이 ETF는 업종 구성이 굉장히 탄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빅파마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뭐 존슨앤존슨이나 머크라든가 이렇게 미국의 대형 제약사가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이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다음이 이제 건강용품. 이제 이거 건강용품 하면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네. 아니에요. 여기 들어있는 건강용품이라는 뭐 세계 최대 임상 장비 업체죠. 네.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이라든가 혹은 에버트 레버러토리, 약간 이렇게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구, 장비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시장 지배력도 굉장히 크고 탄탄한 기업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종목 이제 하단에 네. 대표 종목 5개, 비중이 높은 5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있는 게 존슨앤존슨. 이게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코로나 백신 때문에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죠. 약간 기사화가 됐던 기업이죠. 얀센 백신으로 알려진 그 그렇지만 모기업인 거죠. 존슨앤존슨도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업 구조가 다변화돼 있고요. 네. 물론 어떤 빅파마의 하나로서 제약도 하지만은 어떤 의료 기기라든가 이런 네. 사업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생활용품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변화된 다국적 기업이다. 맞아요.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존슨앤존슨 로션도 많이 써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거 건강용품 서비스는 헬스케어 보험업체들이 많아요. 보험이 또 들어가는 근데 이것도 거군요. 굉장히 탄탄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치주를 선호한 투자자분들이 어떤 장기적으로 적립식 형태의 투자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네. 특히 미국의 헬스케어 업종은 작년에 그 코로나 사태 때도 그렇게 크게 실적이 흔들리진 않았어요. 그만큼 경기에 대한 방어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좋은 종목들인데 다만 두 가지 약간 문제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엣지가 약간 부족하다. 그러니까 약간 너무나 뻔한 약간 좀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헬스케어 산업 그러면은 뭐 국내에만 하더라도 뭐 신약이라든지 네. 물론 이게 저 대표 기업들도 신약을 하지만 뭔가 좀 더 좀 확 눈에 띄는 공격적인 네. 뭔가 좀 약간 속된 말로 좀 대박이 날 것 끌어당기는, 같은 그죠? 사람을 확 그런 끌어당기는 그런 게 종목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이제 관심들이 많은데 네. 그런 것보다는 너무 잘 알려진 대표 기업들 그렇습니다. 중심이라는 의미신가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빅파마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들인데 이 기업들은 정부의 약가 정책에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네. 미국 정부의 약가 정책이 될 수 있는 대로 아무래도 그렇죠. 뭐 노령 인구는 되게 많아지는데 네. 정부 예산은 딸리다 보니까 부정적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대형 제약사들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약간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왔다 갔다 한다. 요 두 가지 정도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들어있는 대형 제약사들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네. 약간 좀 바이오의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업종은 아니고요. 네. 헬스케어는 일단 바이오와 동일시하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어떤 가치가 있는 가치주들을 중심으로 투자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꽤 괜찮은 ETF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XLV 질문 주신 것처럼 좀 장기적으로 네. 약간의 안정성도 좀 가지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치주의 이제, 관점에서. 대표적인 네. 가치주 헬스케어 가치주 ETF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답변 들었듯이 오늘 이제 그 얘기할 거는 뭐 사랑의 배터리라는 네. 주제로 이제 배터리 산업에 대한 ETF를 얘기할 텐데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 ETF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라이브로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또 미처 못 드린 답변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서두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의 그 격언, 네. 예, 격언을 이제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봤는데 오늘은 어떤 대가의 우리 또 교훈을 또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먼거라고 아세요? 딱 워렌 버핏과 네, 파트너, 예, 찰리 먼거. 예, 예. 맞아요. 예. 워렌 버핏의 파트너로 알려진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0년에 2번 혹은 3번 나타나는 주가 50%의 하락을 보면서 당신이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한다면은 네. 그냥 기업의 주주가 되지 말라. 한 기업의 주주가 되기에는 투자 성향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심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찰리 먼거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네. 결국은 그 주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주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보다는 네. 이렇게 개별 종목의 주가가 막 변동성이 막 나타날 때 이거에 네. 휩쓸려 가지고 매매를 한다거나 불안하 막 떨고 이러면은 네. 개별 주식을 하기보다는 S&P 500 같이 약간 지수,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개별 종목을 하지 말고 그냥 네. 분산 투자로 깔아놓고 그냥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이렇게 개별 종목을 하는 거는 그렇게 안 어울린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이 격언을 제가 뽑은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약간 금리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좀 많이 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럼 개별 종목이 변동성이 이렇게 커질 때 막 흔들려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좀 장기적으로 움직일 만한 네.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만한 종목이나 기업을 오히려 더 산다라든가 혹은 그 기업을 믿고 좀 더 가치를 믿고 주가의 변동성을 버틴다거나 이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아닐까 해서 이제 제가 이 격언을 뽑았습니다. 네. 이게 저희 코너 이름이 이제 대가들의 ETF 투자법인데 지금 오늘의 이 먼거 형님의 이 조언은 딱 ETF 투자에 적합한 그러네요. 개별 종목보다는 조금 더 분산 투자를 하고 뭐 이제 이런 이런 마켓 것보다는- 관점, 마켓에 어울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분이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이렇게 주가가 사실 개별 종목의 주가는 네. 우리가 뭐 사실 큰 이유가 없어도 막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개별 악재가 나올 수도 이제 있고. 이제 그런 거를 보고 불안해하는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투자 성향 자체가 그 불안하고 그걸 못 찾는다면은 오히려 그러면은 그 매매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좀 수익을 낮추고 네. 그다음 S&P 500이라든가 혹은 각종 ETF들을 좀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개별 종목에 투자한다면은 그럴 정도의 충분한 용기와 또 개별 기업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그 주제가 사랑의 배터리인데 그렇죠. 배터리 산업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미 이제 배터리 산업은 뭐 한국에서도 워낙 지금 중요한 투자 씬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올 초에 사실은 이제 작년에 워낙 좋았었죠. 코로나 그렇죠. 팬데믹 네. 이후에 뭐 테슬라의 급성장 워낙 좋았는데 올 1, 2월 또 3월 지나면서 단기 급락이 좀 나타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는 또 4월 들어서 회복을 하고 있지만 고점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물리신 분들은 좀 고생을 하고 계시긴 맞습니다. 네, 그러실 거.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50% 이상 뭐 이런 손실을 감수할 수 없으면은 주주가 되지 마라. 이제 이런 이 꼭지를 잡아오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그 배터리 산업 국내와 해외 대표하는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어떤 ETF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예. 일단 첫 번째 이거 시장 동향을 보면은요. 네. 진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배터리 산업이 2010년 이때부터 막 올라오기 시작해서 2017년까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18년, 19년이 좀 흔들렸죠. 왜냐하면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 어디겠어요? 일단은 중국. 중국이죠. 미국, 그런데 중국이 제가 미국이라고 답변할 뻔하다가 막 중국. 그
공격을 받고 미국의 공격을 아. 받고 경기도 별로 안 좋았고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도 왔다 갔다 하고 네. 사실 그다음에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저기 트럼프죠. 그 형님이셨잖아요. 네. 근데 그분께서도 친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또 우호적이 아니셨고 하다 보니까 약간 흔들렸지만은 네. 2019년, 20년 한번 위기를 겪고 나더니 지금 확 올라와 가지고요. 지금 세계 어떤 자동차 판매량의 한 5% 정도가 전기 자동차예요, 벌써. 네. 그런데 어떤 전 여러 가지 기관이나 또 저희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의 전망을 보면은 이게 한 4, 5년 뒤에서 한 2025년 정도까지 가면요. 네. 전체 세계 자동차 판매의 10대에서 1대 이상은 네. 그러니까 10% 이상은 전기차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많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전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그만큼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라도 정책적인 뒷받침이 좀 이어지는 업종이 된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예전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적극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최근에는 전기차를 막 좋은 모델을 내놓고 경쟁에 뛰어들거든요. 그만큼 소비자들의 선택의 범위는 넓어지고 전기차 가격은 하락하고 시장은 안정된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 현상도 네. 완성차 업체들 특히 뭐 GM이라든가 BMW라든가 복스바겐이라든가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마구 뛰어든다는 것도 상당히 이제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을 높이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좋은 어떤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전기차는 당연히 여러 가지 부품이 필요하겠지만은 가장 필수적인 게 뭐겠어요? 배터리죠. 결국 배터리죠. 예, 배터리. 결국 이렇게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전기차 시장의 개화기와 더불어 네. 배터리 시장도 이제 엄청난 이제 기회를 맞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ETF를 좀 선별해봤어요. 네. 뭐 얼마 전에 그 폭스바겐의 배터리 데이 네. 때문에 이제 그 국내 배터리 3사 주가들이 단기에 급락했던 이제 네. 그런 이슈들도 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전반적인 전기차 산업이 급성장할 거다. 거기에서 필수 이제 그 부품은 배터리다.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크게 보면은 당연히 이제 글로벌리하게 보면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도 글로벌 배터리 기업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전체로 보면은 글로벌 배터리로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K 배터리라고 할 정도로 국내 배터리 3사들의 경쟁력이 월등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래서 좀 그 배터리 기업 소개를 국내와 해외 관련된 ETF를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글로벌 ETF 관점에서 네. 2차 전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배터리 산업의 밸류체인에 투자한 ETF도 있고 네. 굉장히 오래됐고 괜찮은 ETF도 있는데 그런데 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2차 전지의 또 강국이 우리나라인데 네. 우리나라의 ETF를 또 안 보고 글로벌 기업을 넘어간다는 것도 되게 이상하다. 그렇죠. 생각해서 오늘은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K 배터리 ETF들 국내에는 사실은 이제 워낙 그 배터리와 관련된 테마가 있다 보니까 K 배터리 국내 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ETF도 존재하고요. 이런 ETF들은 뭐 코덱스에도 나오고 미에스 타이거스에도 나왔는데 네. 투자 범위는 딱 국내 기업 상장 기업 중에서 2차 전지 관련 밸류 체인 전반입니다. 그래서 투자 종목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네. 편이에요. 한 25개에서 30개 정도고요. 특히 여기서 배터리 3사의 투자 비중이 사실은 배터리 3사라 하면은 뭐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네. 이 세 개의 비중이 상당히 절대적입니다. 그렇겠죠. 있죠. 그러니까 네. 나머지들은 그렇게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기업들이라는 부분은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주요 투자하는 부분은 2차 전지 제조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3사를 약간 제외를 하면은 네. 2차 전지 소재나 부품 기업들이에요. 네. 참고로 그 아까 이제 그 코덱스나 타이거 네. 그 상장돼 있는 이제 종목명을 찾으시려면은 네. 그 코덱스 또는 타이거 영어로 돼 있습니다. 네. KODX, TIGER 요거를 먼저 이제 입력을 하셔야 검색이 되는데 코덱스 2차전 배터리 이렇게 하면 안 나오고요. 코덱스 2차 전지, 네. 타이거 2차 전지 이렇게 배터리라고 표현이 안 돼 있고 2차 전지라고 표현이 네. 돼 있으니까 그 점을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 이제 글로벌 ETF로는 굉장히 오래된 2차 전지 관련 ETF가 있습니다. 그 뭐 사실 이제 그 ETF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네. 거고요. 이름은 글로벌 X 리튬 앤드 배터리 테크 ETF, 코드는 LIT죠. LIT. 네. 네. 이 ETF는 그 투자 범위 자체가 약간 초점은 리튬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 중에서 리튬과 관련된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리튬 자체가 결국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니까 네. 이게 2차 전지 관련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거고요. 투자 종목수는 한 40개 정도예요. 네. 그다음 시가총액 5위 집중 비율도 사실 높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배터리와 관련된 기업들이 숫자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은 국내 ETF보다는 좀 낮고요. 주요 투자 산업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최고라는 광산 기업부터 소재, 제조, 그리고 완성차 기업까지 글로벌 기업적으로 다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글로벌 X 리튬 앤 배터리 같은 거 LIT인데 네. 투자 산업이 확실히 이제 국내에는 아까 K 배터리 ETF에서는 채굴이나 광산 이런 기업이 없잖아요. 사실은 뭐 네. 국내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그 LIT에는 구성 자체가 네. 그냥 2차 전지와 관련된 라인업 전체가 그렇죠. 밸류체인 밸류체인 전체가 들어있군요. 전반적으로 네. 투자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시가총액은 한 604억 달러.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0조, 한 60한 5조 그런데 정도 이제 되는. 그것도 예. 사실 위에 있는 기업들 시가총액이 커서 그렇고요. 네. 보통 한 150억에서 200억 달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K2차 전지와 글로벌 배터리 네. 산업에 투자하는 LIT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업종별 투자 비중을 보면 확 차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네. 똑같이 2차 전지에 투자하더라도 국내 K 배터리 이 ETF들이 주로 이제 투자하는 것들은 배터리 3사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가령 뭐 LG화학 당연히 화학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2차 전지 밸류체인 기업이잖아요. 포스코 케미칼 비중이 18.48%. 이제 요거는 굉장히 높군요. 네. 이제 요거는 그 포스코 케미칼이 포함된 이제 네. 건설 소재 정도, 건설 소재 네. 업종이고, 근데 포스코 케미칼도 좀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FN 가이드 2차 전지 산업 지수 기준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전자부품 장비 삼성 SDI도 비중이 있고, SK 이노베이션, 정유화학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부품 소재 이제 이런 기업들인데, 네. 이제 물론 K 배터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LIT 그가 글로벌 리튬의 업종별 투자 비중을 보면은 제일 확 드러나는 게 광산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앨범알 위에 화학 업체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 이게 광산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앨범알도 약간 밑으로 내린다면은 사실 광산 업체 비중이 한 25% 넘어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광산 기업들, 리튬을 캐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고, 앨범알을 제외하면은 중국 기업들이 비중이 높아요. 광산은. 광봉 리튬, 네. 저게 중국 기업이네요. 예, 그죠? 예. BYD는 뭐 대부분 아실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자부품 이제 삼성 SDI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CAT에 네. 당연히 비중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소재,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BYD 같은 자동차 업체 이렇게 이게 있고. LIT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국내 기업도 포함이 돼 있군요. 오, 당연합니다. 네, LG화학, 삼성 SDI 네. 이런 국내 기업들이 포함이 돼 있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배터리 그 반도체 얘기할 때 거기에는 국내 반도체 기업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포함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근데 LIT의 좀 다른 점은 국내 배터리 대표 3사들이 들어있다. 들어있고요. 예. 다만 이제 비중 자체는 네. 국내 기업들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아마 이제 중국 기업들 비중이 이제 높고, 네. 그런데 약간 업종배선 여기서 이제 이해하실 부분은 뭐냐면은 네. K 배터리는 딱 배터리 3사, 삼총사 네.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짜 영화의 삼총사처럼 배터리 3사가 딱 기준을 잡은 가운데 그 삼총사의 그 달타냥이라고 한 명 있잖아요. 네네. 삼총사를 도와주는 이제 이런 사람이 있듯이 그 배터리 3사와 관련해서 소재나 부품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딱 이렇게 잡고 있다면은 약간 리튬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리튬 특히 그러니까 리튬이 곧바로 이제 2차 전지의 소재니까 네. 광산부터 저기 완성차까지 완전히 이제 쫙 포괄해 가지고 전 세계 기업들을 관련 기업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은 투자하시긴 충분하실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그 중간중간에 댓글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증문즉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하나가 네. 지금 2차 전지 산업, 전기차 산업 대표 ETF인데 LIT, 리튬에 네. 일단 포커스가 돼 있어요. 네이밍으로 봤을 네. 땐. 근데 이제 당연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국의 뭐 코덱스 2차 전지, 네. 타이거 2차 전지처럼 LIT 말고 네.
진짜 이 전기차 산업으로 네이밍만 봤을 때도 알 수 있는 그런 ETF는 아직은 대표적인 게 없나 보죠. 그렇게까지는 그 유동성이 좋은 ETF 중에서는 네. 그렇게 없고요. 네. 그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국내에서는 2차 전지 요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밸류 체인으로 이제 ETF를 만들 수가 있는데 네. 그 리튬도 방금 제가 보여드렸지만 전체 밸류 체인을 쫙 잡아도 40몇 개였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여기서 2차 전지만 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그렇게 않은 크지가 거죠. 2차 전지 않다. 만들기가.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지금 질문 들어온 거 그 하나 정도 좀 먼저 그 답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ETF 투자에 약간 그 뭐라고 하나요? 약간 기본적인 레버리지 ETF에 관한 네. 건데, 보통 코스닥 레버리지 150을 가지고 계세요. 네. 가지고 계신데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뭐 1000스닥 네. 정도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천사 됐죠. 예, 가격은 오히려 그 코스닥 레버리지 150은 오히려 안 좋았다. 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이런 이제 혹시 질문을 그 우리 이남현 선생님 그 기억하세요? 예, 작년이었죠. 저랑 네네. 같이 레버리지 ETF에서 두 번 글로벌 ETF 나고 할 때 네. 예. 제가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네. 그 말씀하신 분들 그런 질문 저 굉장히 많이 받고요. 레버리지 ETF 할 때 굉장히 그건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레버리지 ETF는 어떤 경우에도 하루하루 성과를 추구합니다. 하루하루 성과. 그러니까 그 말은 코스닥 레버리지 ETF가 네.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이 지났는데 코스닥이 10% 올랐어요. 네. 그러면 얘는 20% 오르는 거냐? 25% 오를 수도 있고요. 15% 오를 수도 있어요. 그거에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이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들은 죄송합니다. 레버리지 ETF들은 이렇게 하루하루 네. 자기의 레버리지 비중을 조절해 나가야 돼요. 네. 뭐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레버리지 2배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조절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늘만 이렇게 맞추는 거지. 그게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 투자나 이런 네. 게 복리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거하고는 약간 틀린 그거하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다른 개념하고 거예요. 좀 틀린. 그러니까 복리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런 아닌가요? 것보다는 네. 하루하루 그 변동성에 맞춰가지고 네. 포트폴리오를 조절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도 없고 쭉 내려가는 경우도 별로 없잖아요. 네. 항상 이렇게 등락을 하잖아요. 이 등락을 하는 과정에서 하루하루 그 레버리지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 비율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럼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굳이 투자하실 이유가 있나요? 이게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좀 투자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스닥 진짜 이거 2배는 가지 않을까? 네. 난 무조건 그러면은 난 레버리지로 갈 거야. 네. 이렇게 하신다면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하신다면 그거는 신용이라든가 마진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레버리지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 150 레버리지라고 하면 일단 나는 지수가 1% 오르면 2% 이렇게 네. 수익 내고 싶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투자하시지만 그거를 추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어렵고요. 예.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이런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면은 단기적인 변동성 있잖아요. 네. 단기적인 변동성의 2배 정도를 추구한다. 약간 네. 이런 관점에서 단기 매매용으로 많이 쓰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잘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요 질문을 주신 아름다운 사람님께서 추가 질문을 주셨어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신데 코스닥 레버리지 ETF의 시장 가격은 15,920원인데 네. 15,920원으로 마감하여 순자산 가치 NAV 16,096원. 그러니까 NAV가 현재가보다 높은 겁니다. 그렇죠. 예. 보다 1.09% 저평가되어 있습니다라고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가가 시장 가치, 그러니까 NAV 순자산 가치보다 낮은데, 그러니까 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가치와, 그러니까 현재가와 순자산 가치의 차이가 왜 나는 건지. 이제 그것도 저번에 그 ETF 나올 시간에 이제 제가 레버리지 ETF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대체 제가 이제 그 ETF를 제가 이제 글로벌 ETF를 하니까 그거 잘 몰라가지고 근데 잘 몰라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대체로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ETF들은 네.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렇게 그렇겠죠. 웬만해서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기 올라가 있는 그 나부 자체가 실시간 나부가 아닌 경우도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이게 달라지는 경우는 유동성이라든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네. 유동성 공급자가 제대로 호가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령 작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막 급등락을 보일 때 마이너스까지 가고 했을 그때는 사실은 유동성 공급자들이 제대로 호가를 제시하지 맞아요. 못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는 제가 그렇게 무슨 많이 말씀인지 보는 알겠습니다. ETF는 아니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이게 나부 대비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더 네. 제가 들여다봐야겠어요. 제가 좀 첨언을 좀 드리자면 이게 이제 아까 유동성 공급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ETF들은 이제 그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발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운용사들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이라는 말은 ETF를 매수하고 싶어서 매수호가에 어떤 분이 고객이 이제 주문을 냈는데 매도가 없으면 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매수호가가 여기 질문을 주신 순자산 가치에 근접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매도를 해줍니다. 거래를 시켜주기 위해서 매도를 해줍니다. 또 반대로 매도를 누가 내셨는데 매수자가 없으면 일반 개인이 매수를 안 하면은 팔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을 하기 위해서 또 그게 이제 순자산 가치 NAV 근처에 있으면 매수를 해주거든요. 이게 이제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지 않은, 그러니까 참여자가 많지 않은 ETF의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 여기서 말씀드리는 순자산 가치라는 거는 그 ETF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종목들의 그 가치의 합을 얘기한 그 가치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만이라고 하면 가격도 많이 돼야 되는데 이게 유동성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거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질문 주신 거에서는 1% 정도의 괴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1%가 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순자산 가치와 현재가가 맞아져야 정상적인 ETF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순자산 가치에 현재가가 수렴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는 1%더 올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시장에서 가격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질문은 요 정도로 이제 설명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저희가 그 K 배터리와 네. LIT 글로벌 ETF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자, 최근에 어떤 성과,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네. 일단 저기 그 전에 이제 리튬에 네. 먼저 포함된 이제 주요 기업들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광산업체다 네. 하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죠. 세계 최대 리튬 채굴 기업이죠. 그리고 다른 광산이나 화학도 하고 있는 뭐 앨범을 같은 기업들 네. 뭐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뭐 텐치 리튬, 강복 리튬 이제 이런 것도 중국 네. 기업들 이제 있고요. CATL은 여러분들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중국 선두의 이제 친환경 배터리 업체들 이런 거 있고 네. 완성차에는 테슬라, BYD 이렇게 전기차, 자율주행차 특히 네. 이제 전기차의 대표 기업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완성된 이제 그 배터리 만드는 업체 중에서 중국 업체 아닌 기업들은 우리나라 배터리 3사랑 일본의 파나소닉 네. 이제 요런 기업들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EV 에너지라고 굉장히 좀 특이한 이름이네요. 이제 예. 중국 기업이고 이렇게 네. 리튬 배터리 관련해서 연구 개발하고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자동차용 배터리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리튬 배터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은 기업 이런 기업들이 이제 리튬에 포함된 이제 주요 기업들입니다. 최근에 한번 이남엽 소장님이 생각하시길 때 어떨 것 같아요? 그 K 배터리랑 G 리튬 글로벌 리튬이랑 했을 때 누가 이겼는지 누가 이기고 있을 있는지. 것 같아요? 네. 직관적으로는 K 배터리가 이겼을 것 네, 같아요. K 배터리가 막 예. 압도적으로 글로벌 리튬을 그냥 제가 이걸 왜 아냐면요. 아까 그 LIT의 구성 종목 중에 하나 앨범알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테슬라가 IR을 했을 때 네. 향후에 뭐 2025년 정도에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생산량을 다 달성하려면 지금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리튬 양을 테슬라가 다 써도 부족하고 그거의 몇 배 정도가 더, 몇 배까지는 아니고 그거 이상의 리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목표만 충족시키려고 해도.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리튬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채굴하는 기업이 뭐지? 근데 앨범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샀습니다. 예. 그게 고점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지금 한 20% 정도 물려 있기 때문에 네.
그 LIT의 대표 종목이 앨범알이라 그러면 이게 K 배터리보다 성과가 안 좋았을 거다라는 직감이 드는 네, 거예요. 일단 네. 차트를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은 K 배터리와 죄송합니다. K 배터리랑 글로벌 네. 리튬은 굉장히 비슷한 추이를 보여왔어요. 그렇죠. 2016년부터 엎치락 뒤치락 했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K 배터리가 글로벌 리튬을 완전히 그냥 확 그냥 네. 이기고 있어요. 근데 더욱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대체로 K 배터리는 글로벌 리튬보다 변동성이 높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아무래도 종목수가 작은 데다가 배터리 3사에 집중된 구조잖아요. 네. 반면에 글로벌 리튬은 그래도 전 세계 기업들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 K 배터리가. 네. 그런데 지금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K 배터리가 오히려 변동성도 글로벌 리튬보다는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K 배터리와 글로벌 리튬의 차이를 보면은 K 배터리가 확실히 글로벌 리튬 대비 좋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네. 변동성 자체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최근의 성과를 보면은 K 배터리가 글로벌 리튬을 완전히 이기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왜 그러면 K 배터리가 방금 이제 장표를 살짝 보여주고 넘어가셨는데 네. K 배터리가 LIT를 리튬 ETF를 이기고 있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네. 전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환경을 보면은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국내 업체 간에 그때 소송 관계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좀 해소가 됐다. 네.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이슈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맨 처음 말씀하셨지만 이 복스바겐발 루이스가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자동차 기업들이 이걸 다 내재화시키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근데 생각해 보면은 맞아요. 네. 자동차 그 배터리의 공장 라인을 짓는다는 게 굉장히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자동차 기업들이 최근에 그 완성차 업황은 그렇게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캐시플로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과연 이렇게 무리를 할까? 네. 그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이런 이제 시각이 되면서 이른바 이제 복스바겐발 루이스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다. 이것도 네. 국내 배터리 산업엔 굉장히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징이 배터리 이외에도 배터리 3사들은 배터리 이외에도 확실히 현금 흐름이 뒷받침되는 다른 사업 모델을 하나씩 뒤에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갖고 있는 현금 흐름 자체도 좋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적은데 네. 다만 아무래도 그래도 중국 기업들 대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약간 뒤에 밀려 있었는데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아무래도 약간 엄청난 고성장 주식들을 선호하기보다는 네.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적고 특히 현금 흐름 양호한 이런 기업을 선호하는 성향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시장의 흐름에도 좀 어느 정도 맞는다는 거고요. 세 번째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글로벌 리튬 이 배터리에서 어떤 부분이 크냐면은 중국 기업들이나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이 비중이 좀 높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중국 주시장이 역시 딱히 그렇게 그렇죠. 좋지는 않잖아요. 뭐 긴축에 대한 우려들, 네. 뭐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러면은 안 좋죠. 사실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도 사실 얘네들이 그렇게 저평가된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장 분위기가 확 죽으면은 이거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국내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중국 시장보단 그렇게 나쁘진 않았잖아요. 그 어떤 시장의 환경 문제도 네. 최근에 K 배터리가 글로벌 리튬을 아웃퍼폼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방금 이 어울림님께서 아마 LIT가 그 좀 성과가 부진했던 이유는 중국 전기차 주식시장의 약세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 아주 좋은 뭐 지적을 저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네, 동의하는 문제거든요. 네, 네. 중국 시장도 좀 빨리 좋아져야 될 텐데. 네. 네. 질문 하나 하고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ESG 당연히 이제 신경을 써야 네. 되겠죠. 또 전기차 산업 자체가 이제 친환경 그러니까 그렇죠. ESG하고 연결이 많이 되는데 이게 아마 질문 자체는 ESG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를 반영한 ETF도 있을까요? 이런 네. 질문이신데 ESG와 관련된 ETF를 물으시는 질문으로 이해를 해도 될 네. 것 같은데. 예. 아주 간단한 답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이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ETF의 관점에서 ESG라는 거는 네. 친환경 산업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친환경 산업이 아니라 네. 환경과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기업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아, 친환경 산업이 아니라는 거의 의미가 ESG에서 친환경 산업이 아니라는 의미가 친환경 산업을 막
성장시키는 친환경을 그런 산업이 만드는 기업이 아니에요. 아니라 네.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기업? 그렇습니다. 아, 이건 좀 저도 처음 좀 들어보는 아니에요. 컨셉인데. 작년에 ESG와 관련해 가지고 네. 한번 글로벌 ETF 한번 진행했을 아, 때 네네네. 제가 DSI라는 그 ETF도 말씀드렸어요. DSI,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iShares 이제 MSCI KLD 네. ESG 400 ETF라는 거고요. 요거는 미국에서 네. ESG와 관련해서 스코어가 높은 기업 400개에 투자를 하는데 주로 어떤 기업이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소프트웨어, 인터넷, 특히 헬스케어 네. 이런 기업들에 투자해요. 그러니까 친환경 산업이라고 보통 말하는 산업재라든가 2차 지다 소재나 화학 이런 업체들이잖아요. 네. 이런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아. 왜 그러냐면은 ESG라는 거는 친환경 산업을 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의 사업 구조 자체가 환경을 더럽힐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가 환경을 더럽힐 가능성이 뭐 물론 이제 뭐 저기 윈도우 이거 폐기하면은 약간 뭐 그거 그럴 수가 좀 있겠지만 그런가요? 네. 가령 헬스케어 기업들이 네. 아무리 그래도 환경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겠죠.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작고. 네. 그러니까 ESG는 다소 방어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뭐 테슬라처럼 네. 전기차 전문 회사를 편입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배출 안 시키는 자동차 회사에 우리는 막 공격적으로 투자해 이런 건 아니군요. 그런 게 네.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기업이 네. 치명적인 위험에 아. 노출될 가능성이 작은 기업, 아. 이런 작은 기업들 네. 이런 것들이 ESG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약간 투자 기법과 관련된 질문이신데, 우리 그 김동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만약에 이제 어떤 ETF가 마음에 들어요. 네. LIT가 예를 들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아까 좀 약간 밋밋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 중에서 대장주를 사고 싶어. 이런 이제 종목을 사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ETF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을 그냥 비중 제일 높은 걸 사면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뭐 그거는 ETF 특징을 봐야 되는데 네. 대부분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 비중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장주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네. 뭐 대장주의 개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가장 뭐 중요한 종목이라면 그 높은 종목이겠죠. 거의 네. PI 비중이 높은 종목이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좀 질문이 이게 그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글로벌 ETF 나오라는 시간으로 매주 이제 ETF 글로벌 네. ETF를 소개시켜드렸고 또 이제 지난주부터 새로 이제 대가들의 ETF 투자법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댓글로도 주셨지만 ETF 얘기만 나오면 사실 어려워요. 이게 ETF 투자에 대한 게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들도 많고 또 이 산업이 전 산업에 다 걸쳐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ETF의 어떤 아까 뭐 순자산 가치 이런 계리율 이런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주 금요일 날 10시에 이제 이 코너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ETF 소개도 좋지만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ETF에 대한 투자 또 어떤 이해 이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K 배터리와 글로벌 배터리 산업에 투자하는 LIT라는 ETF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지금 나오신 하신 질문들은 웬만한 답변을 다 드렸는데 혹시 이거 내가 질문 못했는데 이러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 영상에 저희 라이브 끝나고라도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필요한 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서두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한정권 라이브 대가들의 ETF 투자법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